안녕하세요. 아직은 60대 중반, 아직은 사는 게 뭔지, 인생이라 뭔지 공부를 해야 하는 여자입니다. 어쩌면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깊은 의견과 식견을 가진 인생 선배님들에게 이야기 들려드리고, 제 행동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려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오니,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누구나 아픔 하나씩 있겠지만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산업재해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손에서 맏딸로 자라났어요. 뭐 우리 때는 다 그랬죠. 동생 위에 맏딸은 희생을 해야 하잖아요. 공부도 포기해야 했고, 때론 내 개인 인생도 멀리 해야 했죠. 근데 저희 엄마는 다르셨어요. 여자도 배워야 한다. 여자도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며,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이년아, 나가서 뭐라도 해.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뭘 할 줄 알아야 앞으로 무시 안 당하는 거야. 하며 저에게 교육을 강조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못난 딸이었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진 않고 좀 삐딱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또래 여자애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덩치가 컸고요. 아빠가 소시적에 장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제가 통뼈에 힘이 좋았거든요. 제 위로 5년차 여자애도 꺾어봤고 또래 남자애들도 저 앞에선 설설 기어다니다 보니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여자 깡패로 불릴 만큼 힘을 썼죠.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운동부에 들어가서 나름 아마추어 선수로 뛰는 바람에 솔직히 엄마의 바람을 충족시켜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쓰니도 열심히 살았구만 뭘 그래. 운동도 배우면 그게 기술이지.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여자가 운동에서 쓸모가 있는 건 없고 차라리 공부를 잘해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요리 기술이나 아니면 옷 만드는 기술 같은 걸 배워서 취직하길 바라셨는데 저는 운동을 하거나 동네 애들하고 쌈박질이나 하니까 엄마랑은 항상 갈등 상황이었죠. 게다가 엄마는 여자 홀몸으로 저랑 동생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안 좋은 생각을 수십 번은 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경을 써주셨지만 아무래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자식 잃은 슬픔이 크시고 두 분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선 엄마랑 연락도 뜸해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시댁과 연락도 끊기고 그렇다고 친정에서 도움도 받질 못하니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나중엔 어느 작은 시장에서 국밥을 팔게 되셨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 집안의 평생 가업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지금도 그 일을 제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국밥집을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저도 학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리 분별력이 생기니까 더 이상 엄마에게 응석 부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할 일은 빨리 하고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네 애들 앞에서 골목대장 노릇해봤자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를 도와서 가게 일을 했죠. 근데 시장에서 다 큰 처녀가 국밥 팔고 시장통 아저씨 아줌마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뭐가 신이 나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술주정뱅이 아저씨들 득실거리지. 국밥 나르고 김치에 깍두기 담그고 지금이야 가스불로 확확 올리지만 그땐 시장 구석탱이에서 가마솥 끓이고 골로로 불 때울 때도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브루스타나 LPG 가스불 제대로 나오기 전까진 불 떼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두 달인가 엄마 일을 돕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야반도주했죠. 참 미친년이죠. 제가 나쁜 년입니다. 그런데 그땐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공장도 다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도 하다가 이래저래 상처받고 사회의 쓴맛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좋아했던 남자가 대학생 여자랑 양다리인 걸 알고 제가 엄청나게 따지니까 그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처럼 무식한 년하고 내가 결혼이라도 해줘야겠니? 어? 상대는 여대생이잖아, 여대생. 너랑 비교나 되냐? 이러는 겁니다. 너무 상처받았어요. 하긴 저는 여고도 간신히 졸업하고 거기에 체격만 좋고 작은 공장 격리일 뿐이니까 너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년아, 나가서 뭐라도 해.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뭘 할 줄 알아야 앞으로 무시 안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적어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나중에 먹고 살 것 같고 무시는 안 당할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살 빼고 공부도 시작했죠. 그때 돈을 안 벌면 공부를 못할 상황이었고 공부를 못하면 미래가 불안한 생활이었으니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공부와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물론 공부머리가 없는지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제 야간대학을 나오고 살도 많이 빼서 날씬하단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친구들이 저에게 넌 참 독하다 독해. 대학 다니면서 미팅 한 번 안 하고 술 한 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어떻게 4년을 버티냐? 이럴 정도였죠. 저도 남자 만나서 놀고 싶고 친구들과 생맥주에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었죠. 근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대학 시절 별명이 독한 년, 악바리, 대부분 이런 종류의 별명이 많았어요. 근데 그 별명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치 저의 악바리 근성을 보여주는 별명 같았으니까요.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깎고 닦고 만들었죠. 하지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만난 남자랑 나중에 우연히 사회에서 다시 만나 결혼을 했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속을 박박 긁어대더니 끝내 저랑은 이혼하고 떠났습니다. 참 박복하죠. 엄마는 아빠를 사고로 잃었는데 딸은 남편을 이혼했으니 허망하더라고요. 과부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요. 모아둔 돈도 없고 저한테 남은 건 아들 하나뿐인지라 부랴부랴 살 길을 찾다 보니 엄마가 하는 시장 국밥집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엄마 장사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싫어서 도망갔지만 그 이후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 일이 손에 좀 잡히더군요. 아가씨 땐 술주정뱅이들 농담이 너무나도 저질스럽고 기분 상했는데 저도 애 낳고 산전수전 겪다 보니 어느새 국밥집 주정뱅이들의 거친 농담에도 척척 받아치고 원체 체격이나 체력이 있던 터라 국밥 7, 8그릇도 쟁반에 척척 올려서 배달하니까 나름 인지도도 쌓고 동네에선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어느새 본인의 삶을 내려놓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주신 게 국밥집 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니야.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말고 굽신거리지 말어. 우린 국밥 하는 거지 자존심을 파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도 어머니의 속뜻을 아는 날이 오긴 오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와중에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세상 천지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들 하나, 그리고 남동생 하나뿐이었죠. 그나마 남동생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터라 거기다가 은행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대출도 좀 신경 써서 땡겨주곤 했죠. 대출받은 돈으로 여기저기 필요한 돈을 땡겨와서 아들과 저랑 단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마련했고, 태어나 처음으로 중저가 명품도 하나 샀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명품이냐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물건이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지금은 왼수지간이 됐지만 그때 남편은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자였어요. 제가 알뜰살뜰하고 똑손이 같아서 좋다며 엄청 쫓아다녔고, 그래서 결혼했던 건데 아주 남봉꾼이라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남편 놈이 중간중간에 돈 달라고 시장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줘야잖아요. 근데 어디서 무슨 일만 생기면 용돈 챙겨달라고 와서 깡자를 부리고 협박을 해서 몇 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했건만 그때뿐이었죠. 지금이야 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있지,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와서 해박 놓으면 오직 제가 힘으로 맞서야 했죠. 하지만 가게 장사에 방해될까봐 몇 푼 줘서 돌려보낸 게 화근이 돼서 남편놈이 용돈 받는 맛에 종종 오곤 했는데,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엎어치기로 남편놈을 날려버렸습니다. 호되게 당한 후에 몇 달간 가게에 오질 않더군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놈이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병원 가서 죽음 원인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땐 그런 것도 알 길도 없고, 본인이나 주변에서도 설마 업어치기 한번 당했다고 남자가 죽기야 하겠어? 이랬다곤 하는데, 어쨌든 시기가 딱 그때와 맞아 떨어지니까 괜히 마음이 쓰여있죠. 근데 그걸 아들이 알곤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아픈 걸까? 왜 아빠는 돌아가신 걸까? 의사가 돼서 내가 꼭 알아봐야지. 참 인생이란 게 알다가도 모르겠죠. 남편이 본의 아니게 사망 후에 오히려 아들은 그걸 알고 싶어서 의사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뒀으니 제가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줘야 했죠. 그래서 정말 뼈 빠지게 장사를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팔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들 의사를 만들려고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디어 의사로 만들었죠. 정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앞으로 당할 일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정말 피눈물로 키운 아들이 이제 어느덧 커서 장가갈 나이가 됐고, 저도 이젠 국밥집 할머니로 슬슬 불릴 나이가 됐네요. 아무래도 제 기준엔 너무나도 좋은 며느리랑 엮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루는 물어봤죠. 넌 요즘 만나는 여자 있냐? 진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좀 알아봐 주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미 입장에선 매번 병원집만 오가는 아들놈이 영 믿어온 게 아니라서 거금을 들여서 결혼정보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가 오가고 어렵게 연이 닿은 곳은 변호사 집안 딸이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더니 나중에 못 이기는 척 나가더군요. 그러곤 그날 돌아왔는데
엄마, 와, 최고. 저랑 딱이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정말 천생연분을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죠. 게다가 며느리 후보가 해외 유학파에 영화 전공을 했고, 어디 무슨 투자 전문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더군요. 일자무식 시장국밥집 아줌마가 이젠 의사 아들을 두고 변호사 집안이랑 사돈을 맺다니 제 인생의 꿈만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행복했죠.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안 좋으시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신 말처럼 뭐든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한 번 더 와닿더군요. 어쨌든 모든 게 술술 잘 이뤄지니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자연이 아들도 그 여자애랑 잘 되는지 틈날 때마다 예비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랑 뭘 하고 보냈니? 엄마도 참. 제가 꼬맹이도 아니고. 뭘 그런 걸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요. 그냥 다 똑같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그랬어요. 잘 되는 건 맞지? 걱정 마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쯤 보여줄 거니? 나한테 소개는 시켜줘야 할 거 아니냐? 곧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좋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를 만났는데 정말 얼굴도 참하고 특히 예의범절이 몸에 딱 갖춰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배운 집 자식이라 그런지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았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혹시 국밥집에 놀러 가도 되나요? 귀한 사람이 무슨 시골 장터 같은 국밥집에 놀러와. 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궁금해서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꽤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어머니 국밥 맛도 좀 보고 싶어서요. 허락해주세요. 이러면서 애교까지 떠는데 너무나도 이뻐 죽겠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 유학 시절에 너무 먹고 싶은 게 바로 시래기 국밥하고 순댓국이었거든요. 미국에선 그런 거 못 먹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더욱더 믿음도 가고 생긴 것과 다르게 털털한 면이 있어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둘만 결혼시키면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람찬 일을 하고 떠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날 어머니 산소에 가서 펑펑 울며 이야기를 고했죠. 엄마, 나도 이제 한없이 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놈 장가 보내고 나도 내 수명 다하면 엄마 찾아갈게. 이러면서 나름 청승도 떨었죠. 그땐 그렇게 청승 떨어도 될 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사돈도 만나서 상견례 날짜도 잡았죠. 변호사 출신의 집안 자체가 좀 위험 있는 곳이더군요. 사실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 솔직히 안사돈이 저를 좀 은근히 깔아보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하긴 안사돈 입장에선 제가 부족해 보였겠죠. 어디 덩치 크고 무식한 국밥집 아줌마로 보였을 겁니다. 사실 그런 눈빛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견례장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국밥 팔아서 번 돈으로 아들 의사까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국밥이 요즘 얼마나 하죠? 여기저기 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노인들이 많이 와서 많이 싸게 받고 있어요. 진짜 시골 노인들한테 그 돈 받아서 자식 교육 시키시려면 본인은 가꾸지도 못하셨을 텐데.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는 게 정말 용하네요. 얼핏 들으면 칭찬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분이 확 나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냥 원래 말투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참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상견례하고 몇 주 후에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온 겁니다. 바깥사돈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신 겁니다.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차에 그대로 부딪혀서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허망하게 가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나마 몇 번 뵙진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갈 줄도 몰랐고, 솔직히 결혼 전에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괜히 부정 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고 며느리나 안사돈이 분주히 움직이고 고생하는데 저도 좀 일손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가서 일을 도왔죠. 장례식장에서 먹는 육개장이 가장 텁텁하고 모래를 씹는 맛이었네요.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안사돈인 첫날은 엄청 고마워하더니 둘째 날부턴가는 슬슬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더군요. 경황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좀 이상하더군요. 마침 복도 끝에 며느리가 있더군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아 몰라, 하필 결혼식 앞두고 장례 치르잖아, 재수없게. 아 정말 짜증나 죽겠다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근데 안사돈도 저를 사돈으로 보지도 않고 거의 몸종 부리듯이 부리니까 화가 났지만 꾹 참았죠. 제가 벙찐 표정으로 좀 쉬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야기하는 게 양심에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안사돈은 앙칼진 목소리로 미안해요. 근데 도와주실 거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정말 기분 같아선 다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행복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친구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다들 한눈에 봐도 돈 좀 있는 집 자식들처럼 귀티가 잘잘 흐르더군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음식 좀 내주고 옆에 구석에 앉아있는데 마침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사다 주고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얼른 버스 정류장 근처로 가보니 며느리 친구들이 조문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셋이서 조잘조잘 떠들고 있더군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쓱 보더니 설마 시어머니 될 사람인 줄 몰랐나 봐요. 그냥 장례식장 일하는 아줌마로 착각했는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쟤는 지 새아빠한테 제대로 돈이나 받았나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지 엄마가 그래도 팔자 고치겠다고 돈 있는 변호사 아저씨하고 결혼하더니만. 그래도 골수까지 뽑아는 먹었잖아. 유학도 다녀오고. 근데 더 뽑아먹지도 못하고 아쉽긴 하겠지. 맞아. 결혼까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쟤도 엄청 억울하긴 하겠다. 지가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텐데. 뭐 지가 받을 거는 다 이미 받아놨겠지. 쟤가 어떤 년인데 그냥 있겠어. 그리고 쟤네 엄마도 한 젓갈 하잖아. 다 빼돌려놓고 돈도 다 챙겨놨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살떨리더군요. 바깥사돈이 알고 보니 새아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안사돈이 돈도 고른 사람이란 것도 얼결에 알게 됐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가족이 돼서 차츰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연히 듣게 되니까 기분이 매우 이상하더군요. 뭔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었고요. 어쨌든 원치 않은 정보를 알게 됐지만 그렇게 바깥사돈은 하늘로 잘 보내드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장례 잘 치르고 일단 결혼은 차후로 미루기로 했죠. 그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마무리될 무렵 일단 안사돈이 무슨 문제인지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가 있겠다면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텐데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며느리는 오히려 잘 됐다며 좋아하길래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죠. 시집살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다행히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서 일단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겐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더군요. 저희랑 같이 산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서 술을 엄청 마시고 왔더군요. 현관 앞에 쓰러져서 자길래 안방으로 며느리를 옮겼죠. 어쨌든 잠든 며느리를 억지로 안방으로 끌고 가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옷 안쪽 주머니에서 이상한 핸드폰이 있더군요. 못 보던 핸드폰인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며느리가 휴대폰을 2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왜 휴대폰이 2개나 필요한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안 되는데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서 사진이랑 카톡 내용을 한번 쑥 훑어봤죠. 하지만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열어버린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멍해져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안에는 며느리가 웬 외국인이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쫙 저장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그 외국인과 주고받은 영어 카톡들이 보란듯이 있었습니다. 당장 자는 며느리를 깨워서 추궁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하소연하는 짓이고 일단 증거로 싹 모아둔 다음에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장된 사진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다 찍어두고 톡까지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괜히 며느리가 의심할까봐 옷도 안 벗기고 그냥 자게 놔뒀습니다. 심장이 두근대더군요. 며느리가 혹시나 바람 피는 건 아닐까. 하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양다리라고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며 외국 유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 이야기도 나누고 슬픔도 위로받다 보니 과음을 하고 말았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거고 외국인 남자친구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저만 머리 아플 테니 그냥 조심스럽게 내가 꼰대 같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비 시어머니잖니. 그래요 나랑 당분간 같이 사는 거니까 이런 건 주의 좀 하렴 하고 가볍게 말만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며칠 후에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쇼핑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제가 무슨 쇼핑이 필요하겠어요. 중저가 명품백 하나 있는 걸로 저는 평생 만족하며 살고 있어서 됐어 너나 가렴 했는데 계속해서 가자고 저를 꼬드기더니 끝내 백화점 가서 저에게 이것저것 사주는 척하면서 어머니 저도 이거 하나 사면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정작 지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물건 사게 만들고는 지 것도 사달라고 은근슬쩍 달라붙는데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무슨 뒤통수 호구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참았죠. 그냥 며느리 선물 한번 사준다 생각했고 또 한편으론 이런 브랜드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사고 싶다는 건 웬만하면 다 사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달 정도 저희 집에서 사는 동안 며느리가 조금 얄밉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볼 때하곤 뭔가 다른 모습도 많았어요. 특히 이상했던 점은 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애가 영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방끈 짧다 해도 영어 발음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은 제가 가게 문 닫고 오는 길에 며느리랑 저녁을 밖에서 먹게 됐습니다. 간혹 며느리랑 찾아갔던 집이라서 가게 주인도 우리였다고 푸짐하게 음식을 내주더군요. 근데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 외국인이 왔는데 대충 눈치로 보아하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나 봅니다. 그 가게 주인도 저랑 친분이 좀 있고 외국인이 영어로 뭐라 하는데 눈치는 대충 챘지만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지금 저 외국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 아마 이물질 나왔다고 따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나도 봐서 대충 아는데 계속 저 이물질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놔두세요. 미국 애들이 저런 거 민감해서 잘 따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계속 시끄러우니까 주인 아줌마도 난감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 며느리가 외국 유학 다녀온 거 알고 있으니까 해석 좀 해줄 수 없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게 주인도 며느리를 잘 아는 터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엄청 정색을 하면서 그냥 오케이 하시면서 돈 돌려주세요. 그럼 돼요.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꼴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보다 못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외국인에게 뭐라고 하는데 세상에나 프랑스어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이 파리 같은데 앞으로 주의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방장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역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괜히 며느리가 기분 상했을까봐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프랑스식 영어라서 좀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계산하고 나가는 겁니다. 며느리 얼굴이 엄청 빨갛게 달아올랐더군요. 솔직히 제가 프랑스식 영어가 뭔지 미국 영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십 년간 장사하며 느낀 감으론 일단 며느리 영어 실력이 제 생각보다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며느리가 안싸돈하고 다시 살게 된 후 짐을 빼서 나가고 나서야 아들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꽤 오랜 유학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지역도 한인들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영어는 자유자재로 할 텐데 이상하네. 이러는 겁니다. 그거야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으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기분이 캥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를 좋아하고 집안의 우환까지 겪으면서 며느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전혀 나쁜 생각을 먹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안싸돈이 갑자기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그날 제 아들놈 결혼식 하니까 그날 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며느리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남동생 결혼식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가 예비 사돈인데 이런 중대한 일을 일주일 전에 무슨 동네 아줌마 대하듯이 놀러오세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쾌하더군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게다가 제가 알기론 사돈 총각이 거의 백수로 빌붙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먼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돈 총각이 여자를 만나는지도 몰랐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도 잡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며느리 통해서 해주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하고 안사돈에게 언제부터 사귀고 결혼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살짝 뭘 이런 걸 물어보세요 하는 목소리로 제가 바쁠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명품 사러 다니는 건 시간을 다 내고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애가 언제부터 저 바쁘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열받지만 일단 혼자 된 사부인이 큰일 치르는데 혹시나 도움될까봐 결혼식장 축의금 두둑히 내주고 왔습니다. 정말 호구가 따로 없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도 결혼시켜야 하니까 이야기를 했죠. 바깥 사돈 살아계실 때 어느 정도 약조했던 결혼 날짜가 미뤄졌으니 이제 우리도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놈한테 사부인하고 날짜 한번 잡아보렴. 이제 우리도 결혼 날짜 잡아야지. 이야기 나누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 제가 방방 뛰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저번에 두 분이서 통화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날짜도 대략 2달 후에 잡은 걸로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날짜 잡은 줄 알고 이미 추진 중이었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구긴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미 예식장이랑 드레스까지 다 보러 다녔다는 겁니다. 아들놈은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거의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미 상견례도 한번 치룬 터라 이미 저랑 사부인이랑 다 이야기 나눈 상태인 줄 알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저는 그 사이에 온갖 잡일만 하고 있었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다 마쳤다는 생각에 열이 받아서 일단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졌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바쁘신 것 같아서 굳이 이야기 안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나오실 틈도 없었잖아요. 번거로울 테고. 그러니까 이번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드레스랑도 자기가 다 받았다며 시시콜콜 자랑을 하는데 정말 입을 확 깨매버리고 싶더군요. 보면 볼수록 밉상인 겁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자고 하더니 정작 집안의 대소사는 자기들끼리 싹 치러버리니까 더욱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맨정신에 못 견디겠더군요. 그런데 순간 예당비랑은 이런 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지? 열이 확 받더군요. 그래도 결혼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투자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현재는 백수에 알바도 안 하는 며느리에 사부인도 특별히 수입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결혼 자금을 마련했을까? 그 돈을 어디서 날까? 어떻게 한다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죠. 결혼 비용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예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마련해놨어요. 사람도 많이 못 불러서 스몰 웨딩이지만 멋지게 준비해주려고 다 준비했어요. 스몰 웨딩이고 나발이고 저는 돈이 어디서 났냐고 꾹 참으며 물어봤죠. 눈치 없는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더군요. 스몰 웨딩이라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결혼식 잘 끝나면 결혼식 체면은 양가가 다 챙기도록 해놓을게요. 그리고 신혼집도 잡아서 그쪽 가서 살 거예요. 이놈도 미친놈이더군요. 아들 키워놨더니 완전히 미쳐서 며느리 이야기 아주 훅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주 뚫린 입이라고 술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패버리고 싶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가 번 돈을 그 집에다가 싹 밀어넣고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전부 다 턴다고? 그럼 집도 구해놨어.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집을 구해? 솔직히 말해서 일단 계약 걸어놨고 대출 땡기면 돼요. 그리고 모자란 건 엄마가 나중에 좀 도와줘요. 며느리는 뭐 요강만 가지고 오니? 뭐 하는 거 없어? 걔가 무슨 돈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빈털털인데. 그리고 장모님도 뭐가 잘못돼서 집 팔아서 그걸로 잠시 지방에 내려가 계셨다가 어렵사리 올라오신 거잖아. 그 말 듣는 순간 너 혹시 네 돈으로 사부인 월세나 전세금 대줘서
돈이 모자른 거 아니야? 하고 따지니까 순간 아들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세상에나 이런 멍청한 호구가 어디 있겠어요. 한숨만 나오더군요. 피땀 흘려 공부시켰더니 처가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아프더군요. 도대체 이놈의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집구석은 언제까지 제 피를 쭉쭉 빨아먹으면서 기생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냥 확 엎어버리고 없던 일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물러나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까지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이 열리는 야외 마당으로 갔죠. 하객들도 최소한으로 일가 친척들만 오고 며느리도 그리고 아들도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렀더군요. 야외에서 하니까 잘 보이는 위치에 다들 있고 신부인 신우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미 준비된 자리에서 식이 시작하기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해 아주 제 속은 타들어가지만 그래도 잘 살길 바라고 지들이 알아서 결혼한다니까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부인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충 인사하고 이놈의 결혼식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빨리 정화시키고 싶었죠. 며느리랑 사부인이 미웠지만 앞으로 봐야 할 사이니까 내 마음을 빨리 평화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한테 가서 하얀 드레스가 너무 이쁘다며 칭찬 좀 해줬죠. 이 철부지 같은 것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식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나서 다들 저에게 관심이 좀 뜸할 때쯤 저는 근처 건물 화장실에 가서 옛날에 끊었던 담배 한 대 물어서 피웠습니다. 소시적에 피웠던 담배를 이 나이 먹고 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만큼 제가 속이 타들어 가더라고요. 저도 호구인 거죠. 그래도 아들놈 꺾진 못하고 그 꺾을 타이밍도 놓쳐서 그냥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밖에서 여자애들끼리 수군대더라고요. 대충 눈치를 보아하니 며느리 친구인 것 같은데 그중 한 명이 역시 오래 살고 봐야 돼. 유학 가서 온갖 뻘짓은 다 하던 년이 호구 의사 잡아서 시집은 잘 가네. 그러게 지 엄마도 변호사 후려서 재혼하더니 딸내미도 남자 하나 잘려 꺼내는 걸 보면 피는 못 속이나 봐. 아 그런데 쟤 사귀던 외국인 남자 있지 않았나? 걔랑은 어떻게 됐대? 그러게 최근까지도 만나는 것 같던데. 알아서 잘 정리했겠지 뭐. 그 말을 우연히 듣는데 등골이 서늘하면서 예전에 며느리 핸드폰에 있던 외국인 사진이 떠오르는 겁니다. 설마 했죠. 그런데 설마가 제대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신부 입장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술 취한 외국인이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아주 능숙한 한국말로 으아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다들 와서 그 외국인 말리고 붙잡고 난리가 났죠. 눈깔이 뒤집어지더군요. 게다가 아들놈도 뭔가 깨달았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며느리에게 따지는데 며느리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대로 결혼 진행했다가는 평생 난리 날 것 같아서 마침 가든 뒤에 있는 가해를 잡아들고 단상위에 올라가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뵙자마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 소문이 안 좋긴 해도 어떻게든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확실해졌네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외치곤 며느리 드레스 뒷부분을 가위로 확 잘라버렸습니다. 며느리 소리치고 아들놈이 저한테 이게 뭔 짓이냐고 하는데 저는 알 바 없었죠. 어차피 니들 멋대로 치르는 결혼식이니 니들이 멋대로 수습하라며 저는 속 시원하게 한마디 날려버리고 뒤돌아서 나왔어요.
아들은 계속 저를 쫓아오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부인이 또 오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가시면 어떡해요. 드레스 대야 한 건데 이게 뭐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딸이 외국놈하고 놀아나서 깽판 친 건 안 보이고 드레스 렌탈 비용만 걱정이냐? 그래서 사부인 낯짝에다가 축의금으로 미리 받은 돈 봉투 던져주며 옛다 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걸로 드레스값 치르고 나머지는 니네 모녀끼리 백화점 가서 명품 동전 지갑이라도 하나 사라. 이러곤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찾아와서 엄마 이런 줄 몰랐어요. 이러길래 아들놈 깃방망이를 후리면서 너 이놈아 정신 차려. 걔들하고 결혼했다간 너 뼈도 못 추려. 그년들이 사기꾼 모녀야 라고 해줬죠. 아들은 그게 아니라며 오해라고 하길래 제가 외국인 놈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아들 표정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의학서적만 볼 줄 알았지 여자 다룰 줄 모르는 아들놈이라서 충격을 받은 표정인 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얼른 달려와서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섭섭하겠나요?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게요. 이러면서 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가증스럽더군요. 물론 저는 국물도 없었죠. 무조건 이번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사부인까지 와서 둘 다 꼬랑지 내린 강아지 마냥 낑낑거리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곤 다 스톱시켜버렸습니다. 다음 날엔 국밥집에 찾아오고 난리였는데 제가 계속 절벽을 치니까 사부인이란 가증스런 거지 결혼식 파토를 냈으니 정신적 위자료로 소송을 걸겠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랑 외국인이 찍은 사진을 몇 장 보냈더니 그 이후로 잠잠합니다. 쟤들도 불리한 걸 눈치챈 거죠. 아들놈도 정신 차리곤 아예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며느리에게 돈 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이란 게 결혼식 비용 들어간 것과 사부인이란 년이 살던 집 월세 같은 거요. 물론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아서 돌려받을 확률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상한 짓 할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들이 자기 대학 친구 변호사 자문구하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어쨌든 집안에 이상한 아이를 데려놓을 뻔해서 정말 된통 당할 뻔했습니다. 아들도 제가 너무 순진하게 키워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차라리 그때 드레스를 찢지 말고 그냥 업어치기로 한번 맛을 보여줄 걸 하는 후회도 드네요. 어쨌든 큰돈 들여서 인생교훈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물론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제가 다 부족했고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 조심해야죠. 어쨌든 그 이후로 아들은 더 조심히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귀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국밥집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 일도 그만둘 날이 오겠지만 하늘로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그때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